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손해연구실의 백승현 선임이라고 합니다. 어,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먼저 대전디자인진흥원에 저도 처음 왔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전시 쪽 관계자분들하고 그리고 대전디자인진흥원에 되게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오늘 이제 강연을 할 내용은 스마트 도시 연결된 사회로의 디자인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저는 아침에 대부분 다 대전이시겠죠. 저는 아침에 양산이 저희 연구소가 있습니다. 미래디자인융합센터가 양산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 출발하기 전에 아침에 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차를 몰고 사무실에 잠시 들렀다가 그랬다가 이제 다시 울산역으로 가서 울산역에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한 2시간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어떤 곳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 코드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연결된 고리가 어떤 식으로의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희 강연의 주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오늘 살고 있는 집과 그리고 이동수단을 이용을 하고 이 도시를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모든 시간들이 다 연결된 우리 도시로 살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더피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사이트, 그러니까 땅이죠. 땅이 될 것이고, 이 구조물, 그리고 스킨, 그러니까 표면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스페이스 플랜, 스토프, 그러니까 이 말은 사물이나 어떤 저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의 순으로 봤을 때 사이트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뭐 세기를 거쳐서 계속 이 대지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요. 스트럭처는 대부분 30년에서 300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킨은 20년, 그리고 서비스는 한 7년에서 15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3년에서 뭐 리노베이션 하면 약간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토프는, 그러니까 물건들이나 사물들은 매일매일 쓰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변하는 시간들의 레이어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어떤 사물이나 사물들은 한 사용자가 필요할 때만 썼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영역은 따로 있었고요. 근데 앞으로의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방이나 점점점 건물 그리고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그 공간과 건물 전체에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용자의 니즈를 조금씩 반응되면서 물리적인 시스템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서 그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걸로 이슈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니즈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어떤 인간의 욕구 단계를 좀 생각해 볼 수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최근 들어서 나중심적인 생각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자아 실현이라든지 자기 표현 어떤 그런 쪽에도 많아지고 라이프 스타일도 그 요요라는 어떤 트렌드도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서 인간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적인 욕구를 좀 더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 생활로 요즘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통 시간을 나눌 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많은 부분을 나눠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인의 생활 시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필수 시간하고 의무 시간, 여가 시간 등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의 시간들에 대한 우리가 집안에서 지낼 때 어떤 시간을 얼마만큼 많이 소비를 하는지, 그리고 개개인별마다 이 여가 시간을 많이 쓰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필수적인 어떤 집안에서의 가사 일을 많이 쓰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살 때 어떤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생활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활동 영역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 안에서의 가치가 어떤 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 중심의 우리가 주 생활에 대한 범위와 역할들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앞쪽에서 집에서 출발해서 이제 모빌리티로 가는데 가치의 영역을 편리하고 안전한 어떤 스마트홈으로 어떤 그 방향을 좀 정해서 편리한 삶, 안전한 삶, 경제적인 삶, 즐거운 삶으로 형태로서의 방향을 좀 취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가치 생활은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를 줄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 중에서 많이 쓰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도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자신 주변에 놓여져 있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먹는 음식들, 그리고 주문을 해서 다시 배송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리를 해서 먹는 그 음식들, 쿠킹 요리들, 그리고 누가 밖에서 왔는지는 초인종을 눌렀을 때 오는 디바이스들, 그런 것들 연결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생활 필수 가정 제품들이 각각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둘러져 쌓여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이 센서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것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구현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네 번에 걸쳐서 스마트홈도 한 진화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홈 오토메이션 역할이었다면 그 뒤에 네트워크, 홈 IoT, 그리고 지금은 조금씩 인공지능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들어와서 어떤 삶의 상대들한테 그 구도를 하거나 친구같이 말을 붙이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그 삶의 가치를 좀 연결해주는 그런 형태로 스마트홈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인해서 초연결적인 기술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리테일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그리고 교육 부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대면으로 인해서 생기는 연결성을 통해서 집에서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그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초연결적 성향이 강화되는 측면이 보다도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앞으로도 그런 현실 세계하고 그 오프라인의 그 CPS 세계가 구현이 되는 그런 초연결 세상이 좀 더 강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보았듯이 많은 디바이스들이 지금 집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다 더 플랫폼이나 서비스, 그리고 초연결적으로 인텔리전트형으로 가게 되면 과거에는 한 4개 정도의 디바이스들이 쓰여졌다면 앞으로는 6개에서 최대 12개 정도까지 더 많이 불어나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동기화되거나 블루투스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그런 형태들이 보다 더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족을 우리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본다면 집안에서의 가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를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우리 가족들 단위의 가장 제일 작은 가족 단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같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족끼리, 근데 일부러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타지로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유학을 간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분가해서 따로 삶을 차려서 신혼집을 살려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근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그런 사용자들이 사람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면서 사는지에 따라 유형별로 가족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끈끈한 연결고리가 다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이런 집안 내부에서 타운 개념으로, 그리고 시티의 개념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게 하나의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비스도 그렇게 구현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부터는 이제 집안에서 좀 더 넓혀진 스마트 시티의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시티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것보다도 어떤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의 인간 회복, 그리고 도시 공간에서의 어떤 본질을 회복하는데 그 세 가지를 장장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키워드로 제가 나중에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헬스시티라는 개념을 써보면 요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에 따라서 이후로 건강도시라는 어떤 키워드가 한 2000년 이후부터 2005년 이후부터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04년도에 만들어졌던 일인데요. 건강도시는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하는 도시로서 도시의 어떤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을 지속적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참여자들이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협력시키고 협력하도록 서로 돕는 그런 도시를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을 연사분들이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실 텐데 저는 이 스마트 시티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인프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제일 표면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거, 서비스. 그 시민 체감에 따른 서비스 공유에 대한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어떤 교통이라든지 환경, 에너지, 그리고 안전, 경제,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전체적으로 기능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마치 아름드리 숲에 나와 있는 뿌리나 그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구현할 것인지가 가장 주된 스마트 시티의 가장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시티에서 나오는 그런 소스들이 서비스 쪽에서, 인프라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지, 도시 인프라나 ICT 인프라, 공간 정보, 이런 것들이, 디자인에서는 그러면 ICT 인프라를 활용해서 현실 공간과 어떤 사이버적인 공간, 그런 것에 대한 VR, AR적 요소를 통해서 디자인에 어떤 대응하는 능력도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적인 부분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어떤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IoT 인프라에 대한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UX, UI 디자인 쪽 분야도 될 것이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통한 설계라든지 디자인 기술 능력을 통해서 이 인프라와 데이터, 서비스가 서로 잘 어울려져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프라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도로를 깔고 포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뭔가를 올리고 전선을 넣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 시설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공간 정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가지고 했던 그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거나 하는 부분에서의 공간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쪽으로 디자인 쪽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 시티의 어떤 인프라를 좀 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스마트 시티의 어떤 인프라의 요소인데 대부분 우리가 길을 걷다가 보면 보행 쪽에서 보이는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전신주라든지 그리고 길을 지나다니면서 차가 지나간다든가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간다든가 그리고 스마트 미터와 계량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곳곳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잘 활용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신에 대한 부분을 전력을 잘 사용을 해서 전력을 활용을 어떻게 에너지를 잘 쓸 것인지 그런 부분도 스마트 시티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 지자체에서 나온 컨셉들에 대한 비전인데요. 시티넷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존에 우리는 와이파이가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와이파이를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용자들한테 이런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패턴으로 돌아다니는지 사용자들이 그 컨비니언스 센터라든지 아니면 주유소라든지 쇼핑숍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데서 하는 어떤 키오스크에서 하는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정보들이 나왔던 정보들을 대입을 해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요소들을 잘 데이터화해서 와이파이 형태로 통신을 가지고 데이터의 활용도를 조금씩 측정하는 그런 컨셉도 요즘 제시되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된 측정됐던 그 시티넷에서 나왔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아서
어떤 가상의 공간의 CPS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버추얼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뭐 학교라든지 건강정보, 정부의 어떤 그런 공공 데이터라든지 서비스되는 그런 것들이 가상으로도 이 업로드 되면서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의 그 형태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여기 앞쪽에 인프라나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가 잘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잘 수집을 해서 이런 버추얼에 대한 가상에 대한 클라우드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적으로 선제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이 당연히 있으면 잘 활용이 되겠죠. 그렇지만 사용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제일 먼저 아는 게 제일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사용 문제들에 대한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해서 뭐 고령화, 저출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 간의 주제에 대한 어떤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난 다음에 기술과 인간이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디자인적 사고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시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선행 연구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 스마트 시티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자율주행차 아니면 에너지 관리, 거리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상하수도, 쓰레기입니다. 이 5가지 정도로 많이들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5가지 접근에 따라서 가령 사용자들에게 편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 과하게 많은 기술을 요구해서 실제적으로 사용에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더 많이 넣어서 그거를 사용자들한테 좀 편리한 그런 접근이 필요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 메르세데스의 그 퓨처버스에 대한 인테리어를 보면 어떤 인테리어 부분에서 영화 감상이라든지 차량 간의 대화도 유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선행적인 연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버스 기사와의 어떤 얘기나 이런 걸 나누는 거는 거의 드물죠. 그냥 일률적인 방송이라든지 그런 쪽인데 그런 형태의 인터랙티브가 가능한 형태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리 쪽에서는 전력량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그 양을 실시간으로 만약에 전송받고 데이터를 안다면 나의 행동 패턴이나 그런 것들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떤 물리적 공간이 우리가 실제적 거리 환경 속에서 조금 더 디지털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가시화된다면 그게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행동 패턴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많이 투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그 하천 관리는 사실은 지금은 어느 정도 수량 정도는 모아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저예산으로서 예산을 좀 더 저예산으로 시민들이 같이 활용을 해서 우리 모두가 좀 이 상하수 관리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쓰레기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도시 내에서 쓰레기통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회수가 사실 좀 많이 제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용자 측면에서도 고객 측면에서도 좀 지저분하거나 그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까마귀가 날아와서 쓰레기 봉투를 그냥 막 찢어가지고 온데 막 이렇게 다 헤쳐 놓는다든지 비둘기가 거기에서 먹이를 먹는다든지 결국 그런 게 우리가 버리는 습관이나 행동들을 조금 바꿔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필요성은 알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스마트 도시의 어떤 그런 관점을 지금 현재로는 한 5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또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최근 정부에서 뉴딜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디지털 뉴딜이 있고 또 그린 뉴딜이 있습니다. 근데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일정 적정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정해진 배출이 산업 쪽에 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생활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산화탄소량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행동적인 부분을 디자인으로 해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ICT,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오는 움직임도 좋고 IT를 활용을 해서 하는 행동들의 대부분이 그런 효과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우리가 재생해서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입니다. 뭐 바람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태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세이빙할 수 있는 그런 이산화탄소 감소에 따라서 저희가 배출량에 따라서 어떻게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가령 도시 내에서 이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소프트웨어가 어떤 게 있는 건지 어떻게 있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제안을 해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보는 게 대전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버스 정류장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또 이 안에서 그래도 공공시설 중에서 제일 많이 쓰여지고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정류장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많은 인프라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뭐 스마트 미터나 그런 정보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더 편의성을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겠죠. 앞서 아마 발표자분들 중에서 있었을 텐데 서울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서 미세먼지 측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더 강화되는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공공 영역으로 좀 들어오는 방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 몇 가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령 그 나라들마다 취하고 있는 방향과 스마트 시티를 취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 조금씩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진 상황들을 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아는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곳에 오는데 택시를 탔는데 대중교통 수단으로 오기는 조금 사실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대전 이 북부 쪽은 처음이고 저쪽 남부나 아니면 저쪽 특허청 쪽은 몇 번 가봤었는데 이쪽으로 오는 데는 좀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그냥 택시를 한 번만에 탔습니다. 그런데 가령 공공에 대한 버스가 잘 안 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한적 요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에서 제안을 한 거는 누구든지 이 시설물에 다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하여튼 인프라 시설을 최대한 많이 깔자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스마트 콜럼버스 비전을 제시하고 이걸 통해서 최대한 근접한 거리를 갈 수 있도록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누구든지 이 효율을 받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서울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최대한 많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공공의 영역으로 봤을 때 제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시카고의 사례입니다. 시카고에서는 뭐 기후 정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뭐 날씨 정보의 뉴스에 뜨면 대부분 오늘 날씨 몇 도고 다 나오죠. 핸드폰에서 나오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조금 다른 거는 기상청 데이터에서 하는 측정 방식과 이쪽에서 하는 측정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로등 시설물에 사실 이거를 측정을 해서 대기 기후 상태랑 바람, 온도, 그리고 그 미세먼지 이런 쪽에 발생되는 것까지 측정하는 걸로 해서 각각 도시 내에 있는 이 가로등 시설물에 그걸 측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의 삶의 피부에 좀 더 와닿는 형태의 온도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센서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그 정보값은 더
뭐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온도를 잴 때 바로 근접해서 재는 것처럼 근접되는 위치에 어느 정도 위치가 좀 더 느낄 때 더 큰 거죠. 그래서 그런 측정값을 잘 구하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 도시 내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촘촘한 어떤 센서라든지 측정값을 좀 더 유효한 값을 좀 찾아내는 거 그런 것도 되게 필요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사례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주도하고 이걸 참여해서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스마트 시티에 되게 많은 이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은 지자체 단위별로 서로 다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덜란드의 스마트 시티의 역할은 정말 좀 큽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내용과 테마들이 다 다릅니다. 뭐 어떤 데는 꿀벌을 키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농장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곳에서 또 운영하는 그런 테마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물 자원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면 좋을지 그런 것들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솔라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닥에 아예 그냥 태양광 전지판을 깔아서 태양광 전지판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에너지를 얼마만큼 축적하고 얼마만큼 소비하는지에 대한 순환고리를 잘 엮어주는 그런 솔라로드라는 거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시범으로 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양을 해보는지에 따라서 이거의 평가 측정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곳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그 효율성과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식의 프로젝트로 중심으로 해서 이 플랫폼 안에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루프트 2.0이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상 녹화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옥상 녹화가 얼마만큼의 옥상 녹화가 사람한테 필요한지 그게 얼마만큼 도시 안에서 아니면 건물 안에서 가지는 면적에 있어서 효용성의 범위를 가지는지를 한번 시민들과 같이 녹상을 만들어 보는 그런 형태로서 암스테르담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위트레흐트라는 그 쇼핑몰의 거리에 있는 상가입니다. 이 상가에서 상가들끼리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건 EU에서 펀딩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필립스나 아니면은 그 전기회사 그리고 국영 전기회사라든지 이런 들 같이 서로 협업을 해서 운송회사 이런 부분 같이 협업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얼마만큼 줄일지에 대한 목표치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동참을 한번 해보자라는 뜻에서 이 프로젝트가 서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4가지 테마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이스를 제공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 양을 쓰고 있는지를 좀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 그것만으로 해도 행동 변화를 제일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인식의 변화를 가짐으로 해서 행동으로 취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눈으로 시각적으로 정보를 바로 제공을 해주던가 음성으로 전달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가게들마다 이런 디바이스를 하나씩 주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에너지를 쓰고 있고 기원은 어느 정도인데 이 우리 가게에서 이 정도의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에너지 불을 거거나 이러면 좀 줄일 수가 있다라는 식의 그걸 만들어서 이제 스마트 전구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향후 이거는 이제 필립스 조명 회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립스가 그 조명을 이제 LED 조명을 만들기 시작한 게 또 이런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쓰레기통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에서 비워지는 양을 언제 비워야 될지 가득 찼을 때 시기를 알려줘서 이거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시간 타이밍을 정확하게 좀 알려주는 거.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이건 이제 세제인데 네덜란드의 그 주된 그 맥주를 많이 마셔요. 그래서 맥주를 많이 마시는데 하이네켄의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맥주를 소비량이 너무 많은데 물컵을 씻을 때 물컵을 하나하나 다 씻는 데 있어서 물 사용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세제를 하나 만들어서 이 솔과 이 세제를 만들어 줘가지고 이 싱크대 안에 세제를 풀고 요 솔을 가지고 컵을 몇 번이나 이렇게 담가왔다
펼쳤다 하면 거기서 이제 씻겨 나가는 게 더 깨끗하게 씻긴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의 화학적 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 솔과 세제를 줘가지고 이 거리 아까 거리 상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좀 적게 쓰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바꾼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전에 만들어왔던 이 쇼핑몰 타운 앞에 연료 전지판을 깔아서 태양열 전지로 세이빙 됐던 그 전기는 밤에 가로등을 불을 켠다든가 아니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광고 전단판이라든지 이런 광고판에다가 이제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모빌리티를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 시설물로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식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는 감압 센서가 있어서 이제 발걸음을 많이 걷거나 이럴 때 앞에 의해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효과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양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20% 정도 감소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은 아시아 싱가포르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앞서 인프라적인 요소를 봤을 때 스마트 시티에서 좀 변화될 수 있는 게 혹시 아파트를 내가 얼마만큼 지으면 용적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좋을지 그리고 그게 피해가 다른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거를 한번 가상으로 한번 올려보면 도시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의견 수렴을 할 때 도시의 변화를 가져올 때 큰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싱가포르 사례를 보면 가상으로 이렇게 아파트 위에 요 부분이 태양열 전지판입니다. 태양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세이빙 되는지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면 우리 아파트의 에너지 양이 어느 정도인데 여기다가 전지판을 설치를 해서 효용이 얼마만큼 난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상으로 한번 돌려보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일조권이 요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도시계획을 지을 때 이런 식의 형태로 건물을 지으면 일조량이 적어서 아니면 다른 집에 일조량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거나 할 때 미리 먼저 알아본다는 그런 쪽의 방식으로 도입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방식이 도입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저희 쪽에서는 그나마 일회용 용품을 자유롭게 잘 쓰지만 유럽에 가면은 일회용 용품을 거의 이제 제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최대한 재활용해서 쓰려고 이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자판기 형태로 모양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일반 일회용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컵에 있는 용기를 다시 자판기에 가져다 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스타벅스에서 몇 %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런 형식의 어떤 리펀드 형식의 개념으로 도입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를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디자인적인 그런 싱킹적 기법을 도입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코펜하겐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요. 코펜하겐도 마찬가지로 이 쇼핑몰 거리 주변에 있는 시청 주변인데요. 이 부분에 있는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양을 측정을 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의 방법을 강구하는 방식들에 대한 스트리트 랩이라는 어떤 혼잡도라든지 붕빈도에 따라서 어떤 주차를 하거나 주차 여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서 스마트 파킹 같은 경우에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앞서 많은 것들을 이제 좀 보여드렸는데요. 예, 제가 오늘 이제 그 건강진흥형 도시라는 쪽에 어떤 내용으로 대전시에 조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앞서 스마트홈, 헬스, 모빌리티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 연결된 키워드에서 우리가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장 일상생활 그리고 근거리에서의 필요한 그런 도구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고 그것이 건강진흥형 도시가 된다면
과학기술 기반의, 안 그래도 대전이 과학기술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건강진흥형 도시로서의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 해결로서 어떤 도시 공간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효율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욕구를 좀 충족하고 우리가 인간성이나 회복이라든지 도시 공간의 어떤 본질에서 그런 부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건강진흥형 도시를 좀 제안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서는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보 데이터와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민 중심의 어떤 참여형 공간 창출이 필요하겠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시민 중심의 어떤 참여형 형태의 많은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각 그룹별로마다의 니즈를 잘 수렴을 해서 그 의사 수렴을 한 것들을 가지고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테스트베드 형태로 적용을 한다면 실현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스마트 도시의 모든 IoT 제품이 연결된 환경 시스템으로 기존 제품의 상대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의 대부분은 시티화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에만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개, 세 개 정도만 연결되는 정도인데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간다면 이게 세 개에서 적어도 한 6, 7개 정도가 서로 연결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사용자한테 좀 더 편리한 제품에 대한 편의성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 중심 도시가 가져야 할 사용자 가치 중심의 스마트 사회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후변화나 그리고 녹색 산업, 요즘 그린 뉴딜에 관련된 정책에 대응하는 에너지라든지 우리가 이동, 그리고 주거, 산업단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어떤 비대면 사회를 맞이하는 생활 속에 어떤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공공의 어떤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데이터는 아까 앞서 발표 장표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문제점에서 출발해서 상당 열심히 디자인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좀 더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 사용자 경험의 UX, UI 디자인 개발과 그리고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고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서비스 디자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제공이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대전시가 되겠죠. 혁신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민간이 좀 참여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어떤 개방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에서의 어떤 리더십을 좀 많이 발휘를 해서 어떤 방향과 목표 설정을 했을 때 그것들이 거버넌스를 통한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시 정보 IT 등의 시스템 아키텍처 운영을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 디자인적인 요소와 시스템적인 이제 공학적인 부분에서의 부분을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우리가 토목이나 아니면 상하수도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의 기반 시설물과 이 디자인이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잘 이렇게 매핑이 잘 된다면, 어우러져서 그것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한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구현을 내고 사용자들이 편하게 잘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어디 나와있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네, 질문 해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그 역할이 양산에 있는 역할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시고 특히나 공공 부분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미래 디자인 융합 센터는 양산에 있고요. 저희 선행연구실은 R&D 연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제 지역 개발 사업하고 이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선행연구실에서 국가 R&D 관련된 쪽에 기획이라든지 실제적으로 하기 위한 제품 서비스 개발 아니면 R&D 기획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프로젝트 이번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휴먼 팩터 중심 지능화라는 이니셔티브 관련해서 디지털 뉴딜 관련된 쪽으로 기획을 한 가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이게 결국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R&D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쪽에 기획을 하기 위한 방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 이런 해외에서 하는 이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에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을 도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산업에 적용하고 디자인 전문회사나 아니면 디자인 기업들 중소 중견기업에서 활용을 해서 제품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쪽에 같이 R&D를 수행할 지금 두 가지 정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조금 더 추가로 하면 저희가 이제 지자체가 이제 양산시에 소속이 있다 보니까 양산시 지역 개발 사업을 좀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안전마을 만들기, 뭐 학교 내 주변에 있는 안전마을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산업단지, 그리고 양산에 있는 양산산업단지, 밀양산업단지, 울산산업단지에 있는 안전시설물에 관련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안전시설물을 제공해보고 실제적으로 적용해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디자인 싱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학생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싱킹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이런 저도 지난주에도 이 창의 수업을 하나 했었는데, 디자인 스마트 시티를 만약에 주제로 해서 했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를 진짜 프로젝트 기반으로 자기가 막 포스트를 막 붙여요. 그럼 포스트에다가 막 붙여가지고 어떻게 바꾸고 싶다라는 거를 막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룹핑도 하고 그 그룹핑한 것들에 대한 이슈나 문제거리를 다시 내고 뭐 머리가 아프지만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도 뽑아내고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프로토타입 형태의 이렇게 조그마한 형태의 그 우드락이나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저희 이제 진흥원에서도 이제 프로젝트로 그런 식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시간을 말을 너무 빨리 가지고 좀 시간을 좀 맞추지를 못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충분히 말씀 네. 주셨습니다. 네.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이라든지 뭐 구조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적인 측면이 오히려 실제적으로 몸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이 스마트 시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혼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하고 세종하고 두 군데서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시범 적용해서 지금 국가사업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결국에는 총괄 PM이라는 것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크지 않고 나름대로 진흥형 도시가 가져가기 위한 어떤 요소들만 잘 추출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몇 가지만 조금 도입을 해서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그 핸드폰 앱이나 핸드폰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만 해줘도 큰
기여가 되고 큰 진행 도시로서의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크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부분에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 단위로의 필요한 니즈를 잘 뽑아내서 그것들을 실현화시키는 방안이 제일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뭐 지자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들과의 잘 협업을 통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도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는 뭐 이런 서버나 이런 쪽에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해본다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네, 더 있으시다면 저 메일로 주시면 뭐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